1장 이상한 사나이. 이상한 사 어터슨 변호사는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큰 키에 마른 편인데다 잘 웃지 않아 화가 난 것으로 자주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늘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으며 자신에게 엄격한 것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편이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생각했고 도움을 줄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그의 사무실은 문제거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어턴슨 변호사는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만나는 바쁜 일정 중에도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특히 먼 친척벌인 리처드 엠필드와 매주 일요일마다 산책을 즐기곤 했다. 대단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터스는 엠필드와 골목을 걸으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둘은 여느 때처럼 산책을 했다. 계획 없이 터벅터벅 걷다 보니 런던 번화가의 뒷골목이 나왔다. 평일 저녁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었지만 일요일 한낮만큼은 조용했다. 새로 칠한 상점의 덧문과 반짝이는 노스의 손잡이들, 일요일인데도 나와 있는 가게 주인들이 어턴슨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엠필드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그곳은 막다른 골목 입구의 어느 집 앞이었다. 번화한 거리와는 달리 한낮인데도 음침한 곳이었다. 어두운 골목 입구에서는 노숙자들이 벽에 기대어 졸거나 앉아서 구걸을 했다. 아는 집인가? 어턴슨 변호사가 묻자 엠필드가 대답했다. 예, 바로 이 집 앞에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었답니다. 사건이라고? 그 집은 몹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인지 칠이 벗겨진 벽은 얼룩덜룩했고 축축한 이끼가 끼워 더러워 보였다. 창문 하나 없이 오직 출입만 덩그러니 있는 것도 이상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래?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해보게. 엠필드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날 저는 멀리 여행을 갔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아마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달빛은 짙은 구름에 가려 있어 매우 어두웠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이라도 지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랄 정도였지요. 바로 그때 후다닥 뛰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요. 10살 남짓한 소녀가 정신없이 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까닥하다가 맞은편에 키 작은 남자와 부딪히겠더군요. 제가 조심해라고 외치는 순간 소녀는 이미 그 남자와 부딪혀 넘어졌어요. 엠필드는 그때 생각이 나는지 움찔했다. 그 남자는 넘어진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기는커녕 발로 아이의 작은 몸을 짓밟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하고 자기 가던 길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어턴슨이 관심을 보이자 엠필드는 신이 나서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자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쏘아보던 눈빛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뼛속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녀 옆에는 벌써 소녀의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잔뜩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었죠. 그 소녀는 의사를 부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때마침 다가온 의사는 소녀를 살펴보더니 상처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몹시 놀랐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자의 뻔뻔함에 모두 화가 나 있었지요. 의사는 성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내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줄 아나? 당신 런던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될 줄 알아. 성난 의사의 말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를 몰아세웠어요. 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모양인데 좋소. 얼마면 되겠소? 우리는 100파운드를 아이에게 배상하라고 그를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그자는 우리를 바로 이 집으로 데리고 오더니 100파운드짜리 개인 수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받아 서명부터 확인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표에 쓴 이름은 런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악랄한 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 수표가 가짜일 거라고 굳게 믿은 우리는 못 믿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남자는 그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현찰로 바로 바꿔주겠소.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자와 함께 은행에 가기 위해서였지요.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모두 의심했던 그 수표가 진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랬군. 워터슨의 얼굴이 잔뜩 흐려졌다. 엠필드, 그 사람이 여기 사는 게 분명한가? 그분이요? 엠필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날 밤 상황으로 보면 여기 사셔야 맞지만 알아보니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따로 있으시더군요. 아니, 그 사람 말고. 아, 그 작자요? 아마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몹시 늦은 시각이었으니 이 집에 사는 걸로 봐야겠지요. 워터스는 다시 한번 출입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엠필드, 그자 이름은 무엇이었나? 하이드라고 했습니다. 워터스는 그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랐다. 그자가 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 분명히 보았나? 그럼요. 엠필드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엠필드, 자네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군.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여러모로 고맙게 생각하네. 워턴스는 더 이상 산책을 즐길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그는 서둘러 엠필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이드. 워턴스는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벌써 몇 번이나 그 수상한 이름을 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제2장 숨는 자와 찾는 자. 오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워턴스는 몹시 우울했다. 식탁에 앉았지만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평소에 워턴슨이라면 식사를 마치고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종교 서적을 보다가 집 근처 교회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맴돌아 몹시 불안했다. 워턴스는 서둘러 촛불 하나를 챙겨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 금고 깊숙이 넣어둔 지킬 박사의 유언장을 꺼냈다. 이 유언장은 워턴슨의 도움 없이 지킬 박사 혼자 작성하고 워턴슨에게 보관만을 부탁했다. 워턴슨은 지킬 박사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의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고 왕립협회 회원인 헨리 지킬이 사망할 시 모든 재산을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상속한다. 만일 지킬 박사가 실종되거나 3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비웠을 경우에도 에드워드 하이드는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 하이드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워턴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엠필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워턴슨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자에게 협박을 받은 것이 분명해. 그래, 레니언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워턴슨은 외투를 걸치고 병원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워턴슨의 친구이자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인 의사 레니언이 살고 있었다. 레니언의 집에 도착하자
집사가 어턴슨을 거실로 안내했다. 의학 박사인 레년의 집은 개인 병원을 겸하고 있어 찾아오는 환자들로 늘 붐볐으나 오늘은 늦은 시간이라 조용했다. 말쑥한 차림의 레년은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레년은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많았지만 모든 일에 정열적이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다. 어턴슨과 레년은 어려서부터 늘 붙어 다녔다. 대학도 같은 곳을 나왔을 만큼 둘은 단짝이었다. 무엇보다 둘은 서로를 존경했다. 어턴슨을 보자 레년은 벌떡 일어나 반겼다. 오래간만이야, 어턴슨. 어턴슨은 레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그머니 지킬에 대해 물었다. 지킬과는 연락하나? 헨리 지킬 말인가? 한동안 못 봤네. 지킬이 점점 이상해져서 말이야. 물론 난 지킬을 도우려고 노력했네. 친구니까 말일세.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지더군. 지난번에는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쓴소리를 했더니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군. 흥분을 가라앉힌 레년은 덧붙여 말했다. 그 뒤론 나도 못 봤네. 어턴슨은 레년과 지킬이 같은 의사로서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럼 혹시 지킬이 돌봐주고 있다는 하이드는 아나? 하이드?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턴슨은 레년이 하이드를 모르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지킬과 하이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다. 어턴슨은 개운하지 않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늦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6시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다. 어턴슨은 그때까지도 하이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한 생각만 들었다. 하이드는 의사를 부르러 걸음을 재촉하던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짓밟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뻔뻔하게 지클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대가로 거금을 요구했다. 어떻게 그 새벽에 100파운드나 받아냈을까? 어턴슨은 지클 박사의 은밀한 침실을 떠올렸다. 실크 커튼이 스르르 열리면 앙상한 하이드의 손이 쑥 나타난다. 지킬, 지금 당장 100파운드만 내놔. 음산한 하이드의 목소리. 지킬은 덜덜 떨면서 하이드에게 100파운드를 내어준다. 오, 하나님. 그날 이후 하이드는 어턴슨의 머릿속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얼굴은 점점 흉악하게 변해갔다. 천사의 얼굴을 한 지킬과 악마의 얼굴을 한 하이드. 어턴슨은 그들이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하이드는 어떻게 생긴 녀석일까? 어턴슨은 하이드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모든 궁금증이 단숨에 풀릴 것 같았다. 지킬이 그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그날 이후 어턴슨은 하이드가 드나든다는 집 앞을 감시하기로 했다. 사무실 문을 열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어턴슨은 엠필드가 알려준 그 집 앞을 틈틈이 찾아가 지키고 있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한밤중이라도 찾아갔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든 사람이 붐비는 한낮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항상 그 집 대문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하이드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숨는 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하이드는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턴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10시쯤이었을까. 막다른 골목엔 차가운 고요가 맴돌고 있었다. 그날도 어턴슨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하이드를 기다렸다. 몇 분쯤 지났을까 이상하리만큼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턴슨을 바짝 긴장시켰다. 어턴슨은 마른 침을 삼키고 담벼락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턴슨은 얼굴만 살짝 내밀어 상대를 살폈다. 키가 작은 남자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왠지 모를 혐오감이 일었다. 남자는 길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자기 집에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들었다. 어턴슨은 서둘러 남자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하이드 씨. 하이드는 어턴슨을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어턴슨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쁘지 않으시면 차라도 한 잔
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하이드는 어턴슨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실례하지만 하이드 씨,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이드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어턴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을 만날 때 못 알아볼 일은 없겠군요. 어턴슨이 말하자 하이드가 대꾸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된 거. 제 주소도 알려드리죠. 하이드는 비민가에 있는 집의 주소를 말해주었다. 지킬의 유언장에 쓰인 그 주소였다. 저자는 유언장의 내용을 의식해서 말하고 있어. 그러나 어턴슨은 자신의 생각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소? 하이드가 물었다. 우리는 둘 다 지킬 박사의 친구니까요. 친구? 쉰 목소리로 하이드가 되뇌었다. 안녕. 지킬은 한 번도 당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킬은 집에 없어. 여기 있는 건 나뿐이요. 하이드는 곧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어댔다. 그러고는 잽싸게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어턴슨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난 뒤 어턴슨은 천천히 길을 걸었다. 하지만 수시로 멈춰서서 이마에 손을 얹었다. 하이드를 만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던 것이다. 어려운 문제야. 하이드는 난쟁이처럼 몸집이 작았고 어딘지 모르게 뒤를 뒤틀린 험상궂은 얼굴이었다. 그의 웃음과 끝이 갈라진 낮은 목소리는 기분 나쁠 정도로 서늘했다. 무엇보다 하이드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심이었다. 이런 불쌍한 지킬. 어쩌다 하이드 같은 자에게 걸려든 건가. 좁은 길에서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크고 멋진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런던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어턴슨은 그 집들 사이에 있는 지킬 박사의 집으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지킬 박사님은? 잠시 불 옆에서 몸부터 녹이시죠. 집사 풀은 어턴슨을 천장이 낮은 거실로 맞아들였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따뜻한 방 한쪽에는 값비싼 떡갈나무 장식장이 놓여 있었다. 거실은 지킬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어턴슨도 런던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방이라고 여러 번 칭찬했던 곳이다. 하지만 하이드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따뜻한 거실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벽난로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천장에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것조차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때 집사 풀이 들어와 지금 지킬 박사는 집에 없다고 말했다. 어턴슨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풀에게 물었다. 풀, 여전히 지킬 박사가 해부실로 쓰던 집에 하이드 씨가 들어가는 걸 봤다네. 그래도 괜찮은 건가? 지킬 박사가 그 친구를 꽤나 믿는 모양이군. 믿고 말고요. 우리에게도 하이드 씨의 말을 잘 들으라고 분부하셨는걸요. 이상하군. 난 이 집에서 하이드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어턴슨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풀이 대답했다. 그러셨을 겁니다. 하이드 씨가 이곳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실험실 쪽으로만 드나드시죠. 그렇군. 그럼 주인도 없으니 이만 가봐야겠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턴슨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가는 어턴슨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불쌍한 헨리 지킬. 아무래도 그자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힌 모양이야. 거치게 놀던 젊은 시절에 그에게 큰 실수를 한 모양이지.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어턴슨은 혹시 자신도 과거에 뭔가 큰 잘못을 한 일이 없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이제껏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왔지만 그동안 저질렀던 사소한 잘못들이 하나둘 떠올라 어턴슨을 부끄럽게 했다. 마지막 순간에 뿌리치기는 했지만 커다란 제약에 빠질 뻔했던 순간들을 생각하자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하이드가 다시 떠올랐다.
그래, 분명 하이드란 녀석도 걔 보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야. 뭐나만 하지. 그런 주제에 천사 같은 지킬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다니. 이대로 둘 순 없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하이드가 지킬의 유언장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돼. 전 재산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안다면 하루빨리 상속받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내가 가엾은 지킬을 도와야 해. 어턴슨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유언장의 내용을 또렷하게 떠올랐다. 제6장 내년에게 생긴 기괴한 사건. 댄버스 커르경의 죽음은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런던을 시끄럽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하이드의 목에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지만 누구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 자신의 집을 나선 뒤 하이드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금씩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다. 사람들은 하이드가 저지른 또 다른 끔찍한 폭력사건, 잔인한 행동에 관해 떠벌렸다. 시간이 지나자 바늘처럼 날카로웠던 어턴슨의 신경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하이드가 영영 사라져 준 것만으로도 댄버스 경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턴슨의 생각이었다. 지킬 박사도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다시 친구들과 어울렸고 자선사업가로서 종교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많은 선행을 베푼 지킬 박사의 얼굴은 다시 예전처럼 밝게 빛났다. 지킬 박사의 평화로운 나날은 2달 이상 계속되었다. 끔찍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지나 어느덧 8월이 되었다. 어턴슨은 지킬의 집에서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었다. 레년도 거기 있었다. 지킬 박사, 어턴슨, 레년 세 사람은 절친했던 삼총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같은 달 12일과 14일 어턴슨이 찾아갔을 때 지킬 박사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사님께서는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집사가 풀이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시겠답니다. 다음 날인 15일 어턴슨은 다시 지킬 박사를 찾아갔다. 또 거절당했다. 무슨 일이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어턴슨은 지킬 박사가 무척 걱정이 됐다. 그렇게 지킬을 못 만난 지 5째 되던 날 어턴슨은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까 싶어 레년을 찾아갔다. 집사의 안내를 받고 거실에 들어선 순간 어턴슨은 얼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레년의 건강했던 얼굴은 창백했고 보기 좋았던 몸도 몹시 말라 있었다.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많이 빠져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어턴슨이 더 놀란 것은 레년의 눈에 깊이 박혀있는 공포였다. 마치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만 같았다. 어턴슨, 나는 결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레년은 텅 빈 눈동자로 어턴슨의 손을 잡았다. 난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즐거울 텐데. 레년이 숨가쁘게 이야기를 했다. 어턴슨은 안타까운 마음에 지킬의 이야기를 꺼냈다. 레년 힘내게. 지킬도 몸져 누웠다네. 레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 내 앞에서 지킬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레년의 목소리는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목소리였다. 난 지킬이 죽었다고 생각하네. 무슨 소린가? 어턴슨은 몹시 초조해졌다.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 셋은 절친한 친구 사이 아닌가? 난 이제 끝났네. 왜 그런지는 지킬에게 물어보게. 레년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지킬은 날 보려 하지 않아. 그래 아마 그렇겠지. 내가 죽거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네, 어턴슨.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속 있어도 좋아. 하지만 지킬의 얘기를 할 거면 가게. 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으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턴슨은 지킬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을 만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년과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물었다. 다음날 어턴슨은 답장을 받았다. 편지로 봐서는 지킬과 레년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보였다.
내 오래된 친구를 탓하지는 않겠네. 그러나 다시는 보지 말자는 레년의 말에는 동감이야. 지금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혼자 지내려고 하네. 그러니 내가 자네를 그냥 돌려보내더라도 우정을 의심하지 말아주게나. 나는 내가 자초한 위험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 이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자네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네. 어떤슨 그냥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는 거야. 어탄스는 놀랐다. 하이드가 사라진 후 지킬은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난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었다. 내년의 말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만은 분명했다. 레년이 침대에 알아 누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결국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픔에 잠긴 채 레년의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 날 어턴스는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촛불 옆에 앉아 죽은 친구가 직접 쓴 편지를 꺼내들었다. 비공개, 오직 어턴슨만 뜯어볼 것. 그가 아니라면 절대 뜯지 말고 없애버릴 것. 편지 봉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턴슨은 편지의 내용을 보기가 겁이 났다. 이 편지를 읽으면 또 한 명의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턴스는 친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편지를 뜯었다. 겉봉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그 봉투에는 지킬 박사가 실종되거나 죽기 전에는 개봉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턴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실종되거나 지킬의 유언장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다시 나온 것이다. 지킬의 유언장에 쓰인 실종이라는 말은 하이드의 사악한 협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예년이 쓴 실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턴스는 레년의 경고를 무시하고 편지를 뜯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호기심을 억누른 채 그는 봉투를 개인 금고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날 이후로 어턴스는 지킬 박사와 조금 거리를 두었다.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지만 전처럼 편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사실 두렵기도 했다. 이따금 지킬의 집 앞에서 풀에게 지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 풀은 지킬 박사가 뭔가 골똘히 궁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어턴스는 매번 똑같은 풀의 말에 익숙해졌고 점차 지킬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뜸해졌다. 제7장 밀실에서 생긴 일. 그러던 어느 일요일 어턴스는 여느 때처럼 엠필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런던 뒷골목을 걷다가 또다시 문제의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 끝난 셈이로군. 더 이상 하이드를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엠필드의 말에 어턴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군. 내가 하이드를 한 번 봤다고 말했던가? 그때 나도 자네처럼 불쾌한 기분을 느꼈지. 그를 보고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이 집이 지킬 박사의 집으로 이어지는 뒷문이란 걸 그때 몰랐어요. 결국 자네도 알게 되었군. 어턴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 골목 끝으로 들어가 창문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 그럼 지킬을 볼 수 있을 텐데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날 보면 지킬도 조금은 힘이 나겠지. 습기로 가득한 골목의 하늘에는 이제 막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 불행한 죄수 같은 모습으로 창가에 기대선 지킬이 어턴슨의 눈에 들어왔다. 지킬, 좀 나아진 건가? 어턴슨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아직 안 좋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고맙네. 지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지킬,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나? 어턴슨의 말에 지킬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자네와 엠필드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 않군. 괜찮아. 이렇게라도 자네 볼 수 있으니 기쁘군. 고맙네. 나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지킬은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때였다. 지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며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을 본 어턴슨과 엠필드의 몸에는 소름이 돋았다. 급히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턴슨과 에필드는 지킬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 부디 자비를. 마침내 어턴슨이 입을 열었다. 에필드도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리고는 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식사를 끝낸 어턴슨이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풀이었다. 풀, 자네가 웬일인가? 어턴슨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풀을 맞았다. 어턴슨 선생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단 앉아서 이 포도주를 좀 마시게. 그리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게. 어턴슨은 풀을 자리에 앉히고 포도주를 따라주었다. 지킬 박사님, 이상해요. 도무지 서재에서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풀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게. 어턴슨이 달래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풀은 어턴슨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이었다. 포도주 잔을 들고는 있었지만 입도 대지 못한 채였다. 풀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어턴슨은 말없이 모자와 외투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대는 거리를 걸었다.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리는 무서울 정도로 적막했다. 뭔가 불길해. 어턴슨은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들은 먼지 바람이 휘날리는 광장에 도착했다. 멈춰선 풀이 모자를 벗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서둘러 걸었기 때문에 맺힌 땀이 아니었다. 공포와 불안으로 흘린 식은땀이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지켜주소서. 풀이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어턴슨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풀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사슬이 걸린 채로 문이 조금 열렸다. 안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집사님이십니까? 그래, 문 열어. 집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주위에 모인 하인들이 겁먹은 양떼처럼 떨고 있었다. 어턴슨 선생님 와주셨군요. 요리사로 일하는 한 하녀가 어턴슨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거의 안길 듯이 달려들었다. 자네들 지금 모여서 뭐라고 있는 건가? 무뚝뚝한 어턴슨은 꾸짖듯 말했다.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풀의 대답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용한 가운데 하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조용히 좀 해. 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이다. 풀은 크게 시음호흡을 하고는 등불을 찾아들었다. 가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어턴슨이 풀의 뒤를 따라 뒷뜰로 향했다. 풀이 어턴슨에게 낮은 목소리로 주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박사님께 오셨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어떤 소리가 나는지만 들어보세요. 어턴슨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풀이 이끄는 대로 실험실 건물로 따라갔다. 계단 앞에 다다르자 풀은 가만히 들어보라는 손짓을 보냈다. 풀은 등불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후 밀실 문을 두드렸다. 박사님, 어턴슨 씨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습니다, 박사님. 풀은 다시 등불을 들고 어턴슨을 데리고 뒷뜰을 지나 부엌으로 되돌아왔다. 들으셨습니까? 그게 주인님의 목소리던가요? 풀을 바라보며 어턴슨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집에서 주인님을 모신 지 벌써 2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님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주인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8일 전 주인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걸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날 살해를 당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안에 누구 있는 건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주인님 대신 저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느냐 말입니다. 어턴슨이 말했다. 침착하게. 풀, 자네 추측대로라면 왜 살인범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겠나? 풀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저 안에 있는 이상한 자는 얼마 전부터 원하는 양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주인님처럼 종이에 구입할 것을 적어 계단에 던져 놓았더군요. 전 종이에 적힌 약품을 구하기 위해 지난주 내내 런던 시내에 있는 약품 도매상 전부를 뒤졌어요. 하지만 약품이 순수하지 않다면서 그걸 반납하고 다른 데서 약을 사오라는 쪽지를 남겼더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몹시 간절하게 약을 찾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그 종이를 가지고 있나? 푸른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어턴슨에게 주었다.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구입한 약품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실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아로부터 다량의 약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똑같은 약품을 찾는 대로 집사 풀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얼마라도 내겠습니다. 이 약품은 저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차분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지만 다음 대목에서 갑자기 펜을 휘갈긴 흔적이 보였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제발 꼭 그 제품이어야 합니다. 어턴스는 쪽지를 보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건 분명 지킬 박사의 글씨야. 글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자를 봤습니다. 풀의 말에 깜짝 놀란 어턴슨이 외쳤다. 뭐? 그자를 봤다고? 예, 그날 저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볼 일이 있어 실험실에 들어갔었지요. 그때 그자와 마주쳤어요. 아무래도 약품을 찾으러 슬그머니 밖에 나온 모양이었어요. 약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나를 보고는 개성을 지르더니 바람처럼 계단을 올라가 지킬 박사님의 밀실로 사라졌지요. 잠시였지만 몹시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자가 지킬 박사님이었다면 왜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탄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자네 주인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려서 필사적으로 약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 목소리가 변한 것도 마스크를 쓴 것도 그 때문이고 끔찍하긴 하지만 이야기의 앞뒤는 맞아떨어지지 않나? 아니에요. 풀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주인님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신데 그자는 난쟁이같이 작았어요. 전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군.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지. 어탄스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죠. 선생님은 몽둥이라도 하나 잡으세요. 좋아 풀, 그 전에 한 가지를 확실히 해두자고. 자네는 그 마스크를 한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던가? 글쎄요. 너무 순식간이라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가 아닌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자였던 것 같아요. 거의 몸집이 비슷했어요. 그자가 아니면 누가 실험실에 들락거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선생님은 그자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지. 그렇다면 그자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겠군요. 설명하기 곤란한 불쾌하고 두려운 느낌 말입니다. 그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네. 어턴슨이 말했다. 그 마스크를 쓴 자를 본 순간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맹세코 그자는 하이드였습니다. 풀이 말하자 어턴슨도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래,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나도 헨리 지킬을 죽인 자가 저 밀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네. 자, 이제 지킬 박사의 복수를 해야겠네. 브래드쇼를 부르게. 마브 브래드쇼가 불려왔다. 그 역시 창백한 얼굴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브래드쇼, 풀과 내가 밀실로 들어가겠네. 자네는 범인이 뒷문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뒤쪽에서 지키게. 10분 안에 각자 위치를 잡게라. 브래드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어턴슨은 풀을 따라 밀실로 향했다. 밀실 안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다. 저자는 하루 종일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발소리조차 달라요. 무겁고 진중한 지킬 박사의 발소리와는 다른 가볍고 발빠른 발소리였다. 확실히 다르군.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나? 어턴슨이 묻자 풀이 대답했다.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영혼이 우는 듯한 소리였지요. 그 말을 듣자 어턴슨은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은 이제 1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도끼를 꺼내든 풀은 천천히 밀실을 향해 다가갔다. 밀실 안에서는 이리저리 서성대는 가벼운 발소리가 고요한 중에 울리고 있었다. 어턴슨과 풀은 실험실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지킬, 내가 왔네. 나는 지금 자네를 만나야겠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거야. 어턴슨이 외쳤다. 안 돼요. 어턴슨, 그러면 안 돼.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확실히 지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금이야 풀! 문을 부수게! 어턴슨의 명령이 떨어지자 풀이 도끼를 어깨 위로 쳐들고 세게 내리쳤다. 굳게 닫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한번 도끼를 힘껏 내리치자 문이 조금 부서졌다. 5번째로 내리쳤을 때 비로소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비스듬히 쓰러졌다. 한바탕 문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 뒤 또다시 고요가 감돌았다. 어턴슨은 이 소름 끼치는 고요가 참을 수 없었다. 어턴슨과 풀은 등불을 들고 실험실 안으로 엿보았다.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고 물 주전자는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서랍이 한두 개 열려 있었고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정돈되어 있었다. 벽난로 주변에는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보였다. 약품들이 가득한 약장만 없었다면 런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서는 한 남자가 뒤틀린 몸으로 누워 있었다. 하이드였다. 하이드가 입은 지킬 박사의 옷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다. 얼굴에 그의 손에 들린 깨진 약병과 방 안 가득 떠도는 화학약품의 독한 냄새를 통해 어턴슨은 그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무 늦었군. 구하기에도 벌을 주기에도 너무 늦었어. 하이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이제 지킬의 시체를 찾아야겠어. 어턴슨과 풀은 건물 곳곳을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킬은 없었다. 지하실에 파묻었을지도 몰라요. 풀이 말했다. 아니면 피신했을 수도 있지. 뒷골목으로 향하는 문은 잠겨 있었다. 문 근처 돌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찾았지만 녹슬어 있었다. 이건 사용할 수가 없겠는데요? 풀이 말했다. 밀실로 일단 돌아가 보세. 어턴슨이 향했다. 그들은 말없이 밀실을 살펴보았다. 실험대 위에는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얀 가루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풀이 말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매번 구해드렸던 약품 말이에요. 그들은 벽난로 쪽으로 다가갔다. 안락 의자와 차 마시는 도구들이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선반에는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그중 한 권은 찻잔 옆에 있었다. 그 책은 지킬이 여러 번 칭찬하던 종교 서적이었다. 그것을 본 어턴슨은 깜짝 놀랐다. 책에는 빽빽한 글씨로 신을 욕하는 글이 가득 쓰여 있었다. 그들은 사무용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어턴슨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어턴슨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유언장이었다. 6개월 전에 어턴슨이 돌려보낸 것과 같은 이상한 표현들이 쓰여 있는 것으로 자신이 죽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하이드라는 이름을 있던 자리에 놀랍게도 어턴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풀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다 어턴슨의 눈길이 양탄자 위에 쓰러진 하이드에게 머물렀다. 정말 이상해. 하이드가 문서를 봤다면 말이야. 자신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뀐 걸 보고 화가 났을 텐데 찢어버리지 않았다니 정말 이상하지? 그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짧은 메모였는데 지킬의 글씨체였다. 어턴슨은 메모에 기록된 날짜를 보았다. 풀, 이것 좀 봐. 어턴슨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지킬은 오늘 여기 살아있었어. 이걸 보게. 아마 지금도 살아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을 거야. 하이드가 죽었다는 발표는 신중해야겠군. 지킬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십시오. 풀이 부탁했다. 내 예감이 맞을까봐 두렵군. 어턴슨은 침울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어턴슨, 이 메모가 자네의 손에 들어가는 날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나의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렇다면 내년이 자네에게 막혔다고 한 편지를 먼저 꺼내 읽어보게나. 그리고 더 알고 싶다면 여기 내 고백의 편지를 보면 되네. 풀, 편지가 더 있나? 어턴슨이 물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풀이 건네주는 두꺼운 봉투를 받으며 어턴슨이 말했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게. 자네 주인이 어떻게 되었던 건 그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니까. 지금 10시니까 집에 가서 이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밤 12시까지는 돌아오겠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하지. 지킬의 집에서 나온 어턴스는 사무실로 향했다. 수수께끼를 해결해 줄 두 통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 제8장 내년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나흘 전인 1월 9일이었지. 저녁 때 내 친구 지킬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 난 깜짝 놀랐네. 우린 어제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거든. 그런 우리 사이에 편지를 보낼 만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당황하게 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 12월 10일 친애하는 레년. 자네는 내 오랜 친구네. 자네가 만약 내게 지킬 내 생명과 명예, 정신이 모두 자네에게 달려있네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자네를 돕기 위해 내 손이라도 잘랐을 거야, 레년. 내 생명과 명예, 정신이 자네에게 달려있네. 자네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나고 말 거야.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미루어 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지금 당장 마차를 타고 내 집으로 신속하게 가주게. 내 집사 풀에게 이미 일러두었으니 자네가 도착할 때쯤엔 열쇠공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거네. 그럼 자네 혼자 내 밀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 왼쪽에 2라고 적힌 화약 약분장에서 서랍의 내용물을 좀 가져와 주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물을 보면 어떤 서랍이 맞는 건지 알 수 있을 걸세. 유리병과 가루 그리고 공책이 있지. 그것을 자네 집으로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네. 만약 자네가 이 편지를 받고 즉시 출발한다면 밤 12시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자네 집 하인들이 다 잠자리에 든 다음 자정에 자네 혼자 상담실에 있어주면 좋겠네.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대고 그리로 찾아갈 것이니 그에게 밀실에서 가져온 것을 주면 되는 거야. 다소 당황하게 들리겠지만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나는 죽거나 미치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내 부탁을 소홀히 여기는지 아느리라 확신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네.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게, 레년. 날 구해주게. 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 친구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네. 간절한 부탁을 내 멋대로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난 편지에서 말한 대로 바로 마차를 잡아타고 지킬의 집으로 갔지. 역시나 풀이 날 기다리고 있더군. 그도 나처럼 편지로 부탁을 받고 열쇠공과 목수를 부르러 사람 보냈지.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착했어. 우리들은 지킬의 밀실로 갔지. 문은 단단했고 자물쇠로 튼튼했어. 목수와 열쇠공이 2시간 정도 고생하더니 문을 열더군. 나는 이라고 쓰인 약장에 문을 열고 서랍을 꺼냈다네. 서랍을 천으로 싸서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돌아온 나는 서랍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어. 가루약과 약병 그리고 공책, 가루약은 꽤 솜씨 좋게 포장되어 있었네. 약병 속에는 핏빛 용액이 들어있었는데 아주 냄새가 지독했어. 공책에는 실험한 내용이 날짜 순서대로 적혀 있었지. 지난 몇 년간 계속되던 실험은 1년 전에 갑자기 중단되었더군. 공책의 빈자리엔 아주 짧은 문장의 메모만 있을 뿐이었어. 수백 번의 기록 중에서 2배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고 공책의 앞부분에 완전 실패라고 쓰인 것도 보였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뭔가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지. 어쨌든 난 하인들을 먼저 재우고 혹시나 싶어 권총에 총알을 미리 넣어두었지. 12시가 되자 키가 작은 한 사내가 날 찾아오더군. 지킬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어. 사내와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내 손은 권총을 움켜쥐고 있었어. 불빛 아래서 처음으로 그 사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지. 그는 키가 작았고 얼굴은 기괴했지. 근육질이면서도 세약해 보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의 곁에 있으면 기분이 불쾌해지더군. 몸에 맞지 않아 헐렁이게 큰 옷을 입고 있는 이상한 사내였어. 그에게서는 묘하고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풍겨나왔지.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냐고요?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초조한 듯 내 팔까지 붙잡고 흔들면서 말했어. 그의 손은 차가웠어. 그의 손이 닿은 곳은 모조리 얼어버릴 것처럼. 나는 그를 밀쳐내고 말았지. 이봐요.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십니까? 일단 앉으란 말이오. 나도 그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 냉정을 되찾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지킬 박사에게서 몇 가지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는
목에 손을 갖다 댔어. 흥분으로 인한 발작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제가 알기로는 서랍을 초조해하는 그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네. 아, 저기 있습니다. 서랍은 아직 천에 쌓인 채로 탁자에 놓여 있었네. 벌떡 일어나 서랍 쪽으로 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섰어. 그러고는 심장에 손을 갖다 대더군 턱이 경련을 일으켰는지 으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그가 죽거나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네.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그는 내게 기분 나쁜 웃음을 보이며 서랍을 싸고 있는 천을 휙 젖혔어. 안에 내용물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 같은 울음소리를 냈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지켜봐야 했어. 그는 잠시 후 좀 진정이 된 목소리로 묻더군. 눈금 실린더가 있습니까? 눈금 실린더를 찾자 그는 핏빛 용액과 가루약을 섞었어. 곧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약물의 색상이 자주색에서 연한 초록색으로 시시각각 변하더군. 이 변화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가 미소를 짓고는 약병을 책상에 놓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자,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네. 여기서 그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네. 안전한 길을 택할 텐가 모험의 길을 택할 텐가. 자네의 결정에 따라 천사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를 볼 수 있네. 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 수수께끼 같은 대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미 이 일에 깊이 빠져들었으니 좋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알겠네. 잘 보게 레년. 자네가 부정했던 초자연적 효과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게나. 그는 약병을 입에 대고는 용액을 단숨에 마셔버렸어.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를 이었지. 그는 한참을 괴로워했어. 헐떡거리면서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봤지. 그때 그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 그의 형상이 녹아내리며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네. 공포에 휩싸인 난 벽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지. 괴물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팔을 들어 올리며 나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네. 세상에. 하나님. 내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 눈앞에 이제 막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의 헨리 지킬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창백하고 고뇌에 빠진 얼굴로 말일세. 그는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은 듯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 그 뒤 1시간 동안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네. 그래, 내가 겪은 일이지만 나 스스로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 후로 날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나를 덮쳐왔어. 난 알 수 있었지. 결국 내가 죽고 말 거라는 것을.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죽어가고 말이야. 그자가 내게 고백한 죄악은 여전히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해. 아, 기억하는 것조차 정말 힘이 든다네. 하지만 어떤슨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딱 한 가지 얘기만으로 충분할 것 같군. 지킬의 고백대로라면 그 밤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커루를 살해한 범인 하이드였다네. 제9장 지킬의 고백. 나 헨리 지킬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더구나 총명하고 부지런한 데다 지혜롭고 착하기까지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을 들었다. 누구도 내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유혹에 쉽게 빠지고 욕망을 주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남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점잖은 체 하고 싶어하는 나는 그 욕망들을 교묘하게 숨기고 살았다. 그런 이유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이중생활에 수렁에 빠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이중생활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달랐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나로서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 몹시 수치스러웠다. 그 때문에 점차 내 안의 선과 악을 철저히 분리시켰다. 절제와 도덕성을 버리고 부끄러운 짓에 몰두할 때는 그 순간이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학문을 연구할 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다투며 살고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은 몹시 괴로운 것이다. 나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저마다 다른 육체에 깃들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모든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둘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 나는 곧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냈다. 내가 실험하던 특정 약품에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성질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 번의 실험으로 나는 내 영혼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더구나 선이 완전히 사라진 악인이 될 때는 헨리 지킬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게 되었다. 실험에 필요한 용액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고 용액에 마지막으로 집어넣을 물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도 끝이 났다. 어느 저주받은 날 밤 나는 그 약품들을 용액에 녹여 물약을 만들었다. 그 약은 인간을 감싸고 있는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뒤흔드는 약품이라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있는 용기를 다해 단숨에 그 약을 마셨다.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었다. 게다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공포가 나를 얽매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자 고통은 사라졌고 그 경험은 나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쾌락을 주었다. 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번거로운 것들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사악한 영혼의 자유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 기분이 좋아졌고 힘이 났다. 무엇보다 내가 젊어졌다는 사실이 기뻐 두 팔을 쫙 벌렸다. 내 키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기쁨에 가득 찬 나는 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직 100% 순수한 악의 존재, 하이드. 내가 창조한 나의 모습이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두 번째 실험은 다시 원래 지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밀실로 돌아가 약을 다시 한번 들이켰다. 성공이었다. 고통의 순간이 지나자 나는 원래의 헨리 지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이중생활이 들통나지 않도록 새로운 집을 사들이고 말이 없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하녀도 고용했다. 내 집의 하인들에게는 하이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러뒀다. 그 다음에 어떤 스니 그렇게 반대하던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는 나의 쾌락을 위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킬 일대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하이드가 되어서는 온갖 자유를 만끽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댄버스 경을 살해하기 얼마 전에도 그랬다. 하이드가 되어 밤늦게까지 돌아다닌 나는 지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런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어제 잠든 곳이 아닌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 들여다본 내 손은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했다. 하이드의 손이었다. 아침에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다행히 하이드는 하이드가 드러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10분 후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 식사를 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하이드와 지킬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약의 효과도 매번 다르게 나타났다. 실패할 때마다 마시는 양을 2배로, 3배로 늘려야 했다. 결국 지킬과 하이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이드에게 작별을 고했다. 2달 동안 나는 성실하게 지킬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번 변신의 약을 만들어 마셔버렸고 2달 동안 갇혀있던 하이드는 더욱 폭발적인 힘으로 분노를 내뿜었다. 마치 성난 아이가 장난감을 부수듯 하이드는 댄버스 경을 내리치고 있었다. 흥분이 사그라질 때쯤 나는 깨달았다. 이제 죽음이라는 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범죄 현장에서 서둘러 도망친 나는 집으로 달려가 만일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불태워버렸다. 지킬이 된 나는 다시는 하이드로 변신하지 못하도록 밀실의 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구두 뒤축으로 짓밟아버리며 얼마나 굳게 맹세했던가. 나는 착하게 살며 과거에 진 빚을 갚으려고 했다. 1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나는 공원에 앉아서 햇빛을 즐기고 있었지만 어느덧 내 안에 악마는 또 다른 쾌락을 원했다. 갑자기 심한 구역질이 나더니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이드로 변해 있었다.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어난 변신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신사였는데 순식간에 살인자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레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12시가 되어 레년을 만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약을 마셨다. 다시 지킬로 돌아왔을 때 내 오랜 친구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 무척이나 놀랐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경찰에 붙잡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이드가 돼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에 순식간에 하이드가 되어서 깨어났다. 하이드의 삶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였다. 가지고 있던 약품도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다. 첫 실험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약품을 써왔는데 이제 다 떨어진 것이다. 나는 약품을 더 구입해 오도록 시켰지만 새로 사온 첨가제는 아무런 약효과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난 지금 마지막 약의 도움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헨리 지킬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기록을 멈춰야 할 시간이다. 이 기록을 남기는 중에 하이드로 변신한다면 그는 이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지금부터 30분 후면 추악한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방에 갇혀 울먹이고 서성대며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다. 하이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택할 것인가? 이제는 상관없다. 지금이나 헨리 지킬은 이 순간 영원히 죽는 것이다. 이제 펜을 내려놓고 내 고백을 마치겠다.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이여,